싫어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은 밑에 연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 안 드니? 안 드니?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 나만 드는 거야? 아니 왠지 연도가 나오면은 연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거든. 근데 여기에는 일단 그런 전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이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연구 성과를 종합했습니다. 크게 큰 내용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지질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줄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이런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이 척도가 이때 확립이 됐대요. 자, 그러나 중요하겠다. 그러나 앞과 뒤가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이러한 지질학적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됐는지 아닌지는 말해줄 수 있어도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느냐, 야 이거 몇 년 됐느냐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단어를 우리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 상대적인 척도가 아니라 이때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타냈느냐,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요. 절대적 연도, 절대적 척도. 자, 단어를 바꿔서 낼 수도 있어. 그럼 반대로 이 지질학자들은 절대적 시간 척도를 밝혀냈다라고 하면 OX? 오케이. 이러면 X가 돼버려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거는 몇 년도까지도 얘기해야 돼. 상대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올드했니? 누가 더 올드해? 내가 더 올드해? 그래, 맞지. 그럼 절대적으로는?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나 몇 살인지 몰라? 그래, 비밀에 붙이자. 그게 절대적이야.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몇 살이지? 17살이야? 오씨, 많이 차이 나네. 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직접적인 몇 년 차이냐 이런 거는 절대적 수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 바꿔도 우리는 교묘하게 말 바꿔내셨구나, 안 걸려야지 생각하시면서,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뭐가 핵심 내용이니? 1문단에서 1문단 정리 한번 해볼까? 지질학자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돼. 상대적 척도 또는 상대적 지질학적 척도, 그냥 상대적 척도라고 할게요. 척도는 가능해. 절대적 척도는, 근데 이 절대적 척도를 제가 절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지, 여기서는 실질적 척도는 몰라. 그리고 상대적 척도로서의 뭐가 쓰였대? 대, 기, 중생대 쥐라기, 고생대 섬캄브리아기, 신생대 뭐 이런 식으로, 중생대 석탄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요. 근데 우리는 여기 나온 것까지만 알면은 1번 지질학자들이 상대적 척도는 얘기할 수 있어도 실질적 척도는 모른다. 끝이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후 2문단으로 갈게요. 자, 요 네모가 문단 표시예요. 네모가 우리 글쓰기 할 때 네모가 문단 표시로 쓰여요. 2에다가 네모를 쓰면 문단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연대를 시도한 끝에 이거 알고 싶었나 봐. 정확한 연대 앞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 실질적으로 정확한 연대. 글을 읽다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말의 의미를 뒤에 문단에서는 똑같이 안 쓴다. 그거를 글을 이렇게 막 바꿔 쓰거든. 바꿔 쓰는 거에 우리는 이게 또 다르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오히려 처리할 내용들이 많아지니 적어지니? 적어지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연결시켜 주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자, 러더포드가 이 문단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층의 연대 측정에 성공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몇 년도가 됐는지, 정확한 연대가 언젠지를 측정할 수 있다. 오, 그래? 러더포드는 이 실질적 촛도 지층의 연대 측정 성공. 뭘 이용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이 말은 뭘로 바뀌었니?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말은 다음 문장에서 뭘로 바뀌었어? 그래, 우라늄의 양이잖아. 방사선 동위원소 누구? 우라늄.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은 좀 전에 나왔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은 구조잖아. 그치? 방사선 동위원소를 해서 연대를 측정했다. 우라늄을 이용해서 연대를 계산했다. 똑같은 말이네. 자,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끊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특징이 있네.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특징. 자연적 발생. 한다는 요런 특. 보이지? 특. 자연적 발생함.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이 연대 측정 방법은 그 후 개선되었습니다. 더 많은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붕괴 과정에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요 방사선 동위원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러더포드란 사람은 이 우라늄을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끝나네, 이 문단도.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겠는데? 사실 요 지문은 그냥 길이만 길 뿐이지 1문단과 2문단은 크게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지질학자와 러더포드를 막 설명을 섞어버릴 수 있어. 내용일지 부분에서. 선택지를 주는데 막 이 내용을 섞어서 우리한테 줄 때 잘 구분만 해주면 돼요. 3문단 갑시다. 어디? 연구가 이어짐. 자, 3문단으로 이제 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제 궁금한 거. 아니,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특징이야 도대체? 그래서 연령을 측정하는 거야. 이 연령을 측정했는데 도대체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에 어떤 성질? 궁금하지?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몇 년도 된 줄 어떻게 알아? 물론 나무야 우리는 측정할 수 있을걸? 뭘 보면서? 나무 이렇게 자르면 뭐가 보이니? 나무태가 보이지? 그럼 나무태가 하나에 1년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치? 그럼 그런 성질인가? 모르겠어. 자, 여기서의 구조, 무슨 구조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과 답. 그래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구조. 혹시나 몰라요. 또 한자성어 자문자답이다라고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에 거기선 없지만, 그 우리가 나눠준 프린트에는 없지만. 자, 그리고 질문과 답을 하는 구조다. 문답의 구조다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질문과 답의 구조, 문답의 구조. 그래서 이 글은 문답 구조로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이 문단에서는요.
자,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아니, 어떤 성질인지 우리한테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성질을, 우리 어떤 성질을 연대 측정하는데 활용했는지 알기 위해서 뭐부터 알자고? 방사선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알제.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 방사선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제. 그래야 그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지 이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방사선 동위원소가 무엇인지가 이 문단에서의 핵심이겠지. 그치? 방사선 동위원소는 무엇이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는 무엇이다 라고 바로 얘기는 안 했어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어진 원자핵이 있다. 아,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럼 그려보자.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 중성자, 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 누구에는? 원자는. 잠깐 이거 다른 얘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라고 배웠니? 없다라고 배웠니? 없어요. 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정의가 원자지. 야,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냈으면 이거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네. 너 안 해봤구나. 그래서 요 원자의 개념을 요새 또 바꾸려고 해요. 아니 이거 쪼개지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쪼개지는데? 라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창 논의 중에 있대. 이거 원자의 개념 그럼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다더라 소문으로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누구? 양성자의 수, 개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양성자의 수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탄소는 몇 개? 양성자 몇 개? 왼쪽에 읽어봐. 6개. 산소는 몇 개? 응? 양성자? 8개. 그러면은 자, 일단 요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 동위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라는 설명을 또 이어주고 있죠. 그럼 동위원소는 무엇이다? 양성자는 같은데 같은 양성자 수에, 그럼 같은 양성자 수는 뭘 얘기해요?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 여기에 중성자가 다르대.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는데? 다시 한번 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서 지금 예시의 구조를 쓰고 있네. 예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OX, 5로 가야 되겠지. 이 글은 문답의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5로 가야 되겠지. 자, 그렇게 전개 방식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 예시를 한번 맞춰봅시다. 탄소는 탄소 12는 원자의 양성자 몇 개? 탄소는 아까 양성자 6개였다며. 중성자 몇 개? 6개. 요 숫자네. 요 12가 누구 더하기야?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네. 탄소 14는 양성자 몇 개? 왜 6개여야 돼? 그렇지, 탄소니까. 6개는 탄소를 의미하지? 그럼 중성자는 몇 개 결합된 거예요? 8개. 자, 이해됐니? 여기까지 뭐 이해할 거 자시고도 없네.
이게 3문단 내용. 그러면은 요 두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 동위 원소라고 한다고. 다른 것들, 중성수가 다른 것들을 동위 원소라고 한다고요. 아,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의 개수만 다른 거구나.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아, 방사선 동위 원소, 이 동위 원소가 뭔지 설명을 했네요. 한편, 자, 한편이란 느낌은 우리 어떻게 끊어줘야 되니? 내용이 딴 데로 가요. 이제 딴 데로 뿅 하고 튀어요. 어디로 튀는지 봅시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그래.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계의 물질로 얘기가 튀어버렸지. 주어가 달라져 버렸어. 그럼 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이게 특징이네. 모든 물질이에요. 그럼 이 모든 물질 안에 이 방사성 물질도 방사선 동위원소도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되겠지? 그럼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당연히 포함되는 얘기야.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특징이 보이고, 동위원소 중에서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양성자 수가 많거나, 그 반대 이유는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 중성자가 더 많은 거지? 둘 다는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불안정한 상태, 4문단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지금 얘기했어요. 자, 불안정한 상태란 뭐가 더 많다? 양성자 수가 더 많거나 누구보다? 중성자보다, 수보다, or 양성자 수가 중성자보다 적거나. 그럼 위에서 우리 예시를 들었던 것에서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탄소 12는 불안정해, 안정해? 왜? 그렇지, 이건 안정적이지. 6개, 6개가 맞으니까. 자, 탄소 14는 불안정하네. 얘가 더 많으니까. 자, 여기까지도 다시 와서 확인하고 내려오세요. 자,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 상태로 가는 과정을 방사선 붕괴, 핵 붕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자연계의 특징인데, 방사선 붕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에너지를 잃고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서 안정화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구나. 안정화된 상태. 그럼 이 안정 상태라는 거는 유출 한번 해볼까? 무슨 수와 무슨 수가 같은 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아지려고 하는 요 성질.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왜 어디가 안 따라와져? 어디? 에너지를 잃는다. 에너지를 잃고 방출한다. 방사선 방출하는 걸, 방사선이라는 거는 우리 광선이죠. 그리고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요 방사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사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방사라고 하는 게 이 사자가 쏘다라는 거예요. 방자가 사방팔방으로. 그래서 이 핵이
방사선을 쏜다라는 거는 이쪽으로도 빛을 보내고 이쪽으로 빛을 보내고 이쪽으로 빛을 보내고 이쪽으로 빛을 보내고 이렇게 빛을 팍 쏘는 거. 한쪽으로만 빛을 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게 터지는 게 딱 보면은 팍 하고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빛이 막 사방팔방으로 쏘니까 우리 눈에는 팍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 그거를 우리는 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광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하는 거야?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야. 팍 사방팔방으로 빛이 탁 나오는 거. 그럼 그렇게 붕괴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방사성 붕괴라고 하는 거야. 방사라는 단어 이해됐니? 방사라는 단어 아무도 설명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근데 방사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팍 터져갖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막 빛이 퍼지는 그런 느낌. 이해되셨죠? 마치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더니 마차의 바퀴 같지? 그치? 그 바퀴의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바퀴의 느낌이에요. 자, 방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줬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팍 뭔가 사방팔방으로 다 튀는 느낌. 자,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는 탄소 14는 얘들아 탄소 14는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밑에 써놔. 불안정해. 그래서 이 방사성 붕괴로 인해서 중성자 한 개가 붕괴된대요. 그러면 양성자로 바뀐대요. 뭐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탄소 14 예를 들어볼게. 탄소 14는 아까 몇 개였어?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 근데 얘가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방사성 붕괴. 방사성 붕괴지. 미안해. 방사성 붕괴예요. 붕괴가 일어난 후 결과 양성자 7개. 하나가 늘었고 중성자가 하나가 마이너스 돼서 중성자는 7개. 그럼 얘는 여전히 탄소일까? 아니지. 양성자 수가 달라졌잖아. 그럼 얘가 탄소가 아니라 질소로 바뀌는구나. 아, 이해됐어요? 근데 뒤에 요 숫자는 왜 안 바뀌어? 왜 질소 14야? 왜 14는 유지돼? 이 둘의 숫자가 같으니까.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질소 14가 되면은 어떤 상태? 안정한 상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끝.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 전을 우리는 무슨 원소? 모원소. 이때 모는 무슨 의미겠니? 모? 원소? 무슨 모겠어? 얘들 무슨 모겠어? 알았어. 그럼 자. 원소래. 자. 엄마와 아들 관계겠지? 엄마가 먼저야, 아들이 먼저야? 엄마가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었던 원소. 이게 이후의 원소. 모자 관계. 아, 이름을 이렇게 붙이네. 그렇구나. 참 이 모자라는 단어를 어디도 또 국어에서도 또 붙이잖아. 자음 모음, 모음 자음. 그래 거기서도 그렇게 붙이잖아. 모자. 자, 그래서 모원소는 누구야? 탄소 14. 자원소는 누구? 질소 14.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끝.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성질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배운 게 아니에요.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란 무엇이다까지가 여기까지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연도 측정해야지. 지금 연도 측정 얘기 나왔니 안 나왔니? 한마디도 안 나왔어. 아니 그렇게 연도 측정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해놓고서는 다른 설명 한참 하다가 이제 연도 측정에 대한 얘기를 슬그머니 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밑에 방사선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네. 방사선 동위원소의 특징 위에다가 정리했던 걸 밑에 또 적어주자. 아까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또 무슨 얘기라고요? 모원소가
절반이 된대요. 이것도 하나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이 정리해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 모원소의 개수가 2분의 1이 되는 특징. 모원소의 개수가 2분의 1이 되는 특징. 밑에서 얘기를 했지만 같이 정리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런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해? 반감기라고 해. 아, 반감기가 뭔지 알겠다. 이 반감이, 나한테 반감이 있는 사람이 이가 아니라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 난 진짜 옛날에 이거 반감이라고 해서 뭐가 반감이 있지? 이런 얘기를 살짝 했었어. 살짝, 그냥. 살짝. 자,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뭐가? 무슨 원소? 무슨 원소? 모원소. 알았지? 자,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봤지? 네. 앞에서 봤어요. 여기서. 첫 반감기 때는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에서 반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 반감기는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잠깐만, 요거 개수가,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잠깐, 이거 개수가 요거 중성자 숫자가 아니잖아. 요 중성자 숫자가 아니에요. 모원소의 전체 개수예요. 여기 있는 전체 개수, 어떠한 암석에 있는 모원소의 전체 개수예요. 예를 들어보자. 암석에 1000개의 모원소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의 반감기는 이 암석에서 채출되는 모원소가 몇 개로 줄어드니? 500개로 줄어들어요. 2분의 1이 되는 요 기간, 이게 반감기예요. 세 번째 반감기는 두 번째 반감기는 한 번 더 줄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개? 250개 반감기. 그럼 처음 기준으로 2분의 1, 1이니까 처음 기준으로 하면 몇 분의 몇? 4분의 1. 그게 여기에 4분의 1. 자, 한 번 더 줄여볼까? 몇 개? 125개. 그럼 이거는 세 번째 반감기. 그럼 여기서는 처음 기준으로 몇 분의 몇? 8분의 1 식으로 줄어듭니다. 이 모원소 안에 있는 중성자 보자는 게 아니라 모원소 전체 갖고 있는 거, 암석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서는 1대1이래요. 여기서는 1대1. 모원소, 자원소가 1대1. 근데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3이래요. 왜? 첫 반감기에서, 자꾸만. 여기서는 없지, 여기서는 없어. 근데 여기 첫 반감기에서는 여기서는 1대1. 모원소와 자원소가.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3.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7.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면서 여기는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자, 원소에 따라 반감기는 다릅니다. 탄소는 몇 년? 탄소는 5730년? 포타늄 40은 몇 년? 13억 년. 우라늄은 몇 년? 44억 년.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이 과정까지는 모르겠네. 그치?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자, 얘네들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반감기라는 거는 반으로,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암석에 있던 요 비율을 알고 있으면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라는 건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역으로 추정하는 거지. 역 추정하면 되겠죠?
그쵸? 역으로. 그래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예시.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탄륨 40을 함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소가 변화가 없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처음에 생성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생성했을 때, 두 번째 반감기를 거쳐서 1대3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포탄륨 40 같은 경우는 포탄륨 40은 13억 년이잖아. 요 한 기간이 13억 년이에요. 요 한 기간이 13억 년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으로 추산하면은 한 번, 두 번 더해서 한 26억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대 측정을 성공하는 이 과정.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 반감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역으로 추정을 하다 보면은 이 암석은, 이 지질은, 이 땅은 몇 년 전에 생성이 되었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구나. 자, 여기 잠깐만 설명을 덧붙입시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은데 탄소 14 같은 경우는 양성자 몇 개였니? 6개. 중성자 몇 개였니? 8개. 자, 그러면 얘가 불안정한 상태지. 그렇게 돼서 질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7개. 중성자는 몇 개로 바뀌어? 14니까 중성자도 7개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자, 처음에는 얘만 있을 거예요. 생성됐을 때는. 근데 한 번의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자, 이 탄소 14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누가 생겨요? 질소 14의 양이 2분의 1로 생성이 될 거예요. 얘는 줄어들지만. 그럼 얘네 비율은 1대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반감기가 지나면.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지문에 있는 내용은 요 구조예요. 탄소 14 같은 경우가 처음에 생성됐을 때는 탄소 14만 있으니까 질소 14가 있니 없니? 없어. 얘가 그냥 올이야. 근데 한 번의 반감기가 1회 반감기가 지나면 탄소 14는 2분의 1로 줄어들 것이며 질소 14는 없었던 애가 2분의 1이 생겨날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의 비율은 몇 대면? 1대1. 그쵸? 자, 반감기가 2회 진행이 됐을 때는 여기서 또 2분의 1이 되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럼 얘는 몇으로 늘어나겠니? 4분의 3으로 늘어나겠지? 어? 2분의 1 더하기 얘는 늘어나는 거니까. 탄소 14가 질소 14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여기에 있었던 누가 바뀌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그래서 얘네 비율이 4분의 3. 개수는 이동 안 하잖아. 중성자의 수 그대로 양성자로 오잖아. 그렇게 되면 1대 3. 3의 때는 몇 대 몇이라고 했어? 지문에서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 7. 1대 7이 되려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의 개수로 보면.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래프를, 요 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자, 100이야, 100%야. 누구만 있어, 처음에는? 처음엔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보니까 요 지점. 그럼 이만큼의 양은 무슨 원소? 모원소. 이만큼의 양은 자원소. 1대1의 비율. 얘는 반감기. 반감기 몇 년? 2억 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억 년, 4억 년 때 볼까? 쭉쭉쭉쭉쭉쭉쭉쭉 요 정도의 양과 이 정도의 양 1대 3의 비율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비율은 이 정도의 양과 이 정도의 양 1대 7의 비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프 분석이 여긴 핵심이야. 자, 그리고 가의 비율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단계내 4억 년 지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프 분석. 그래프 그냥 대충 보면 안 돼. 저 그래프를 잘 봐요. 굳이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요 한 칸에, 요 한 줄에 10이겠네. 그럼 여기는 10, 15,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개, 75. 그럼 1대3 맞니? 25 대 75? 맞네. 여기도 엄밀히 얘기하면 10이 안 닿았어. 10보다 조금 더 많지? 12.5. 그럼 여기는? 빨리 계산해봐. 87.5. 몇 대 몇? 1대 7. 그래, 그렇게 되겠지. 수치로도. 근데 여기는 지금 퍼센트로 얘기한 거예요. 퍼센트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 초록색,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초록색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 자원소의 그래프. 지금 그리는 요 분홍색의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 모원소의 그래프. 요렇게 분석. 자, 문제도 빨리 풀어보자. 자, 진술 방식이니까 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적절한 것은 몇 번이니? 1번이지. 방사선 동위원소의 개념 설명할 수 있어? 방사선 동위원소란 무엇이다? 방사선 동위원소란 무엇이다? 같은 원소의 원자에게 양성자 수인데 뭐만 다른 거? 중성자의 개수만 다른 거 설명할 수 있네. 예시, 누구의 예시를 들었어? 탄소 12와 탄소 14의 관계.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자, 이 선택지는 그대로 놔두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야. 학교에서 얼마든지. 그럼 적절하지 않게끔 우리가 앞에서 쓰였던 전개 방식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볼까? 무슨 구조였다고? 문답의 구조였다고. 또 예시를 들었다고. 아, 물론 여기 예시가 나왔고 대조도 나온 것 같은데? 대조가 나왔나? 1문단에서 1문단, 2문단에서 누구는 못했는데 누구는 했어? 그치, 옛날 지질학자들은 상대적 측정만 했는데 누구는? 오케이, 이 학자는 측정했잖아. 그럼 대조 맞아? 맞네. 그렇게도 준비하시면 돼요. 예시는 당연히 나온 거고. 과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붕괴하는 과정 얘기했니? 얘기했지? 붕괴하는 과정 왜 아니야? 왜 이러고 있어? 붕괴하는 과정,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인데 어떻게 붕괴됐다고? 중성자가 붕괴하면서 양성자로 와서 7개가 됐잖아. 그것도 과정이잖아. 조금만 말 바꿔도 우리 어려워. 되게 어려워. 왜? 안 읽고 풀 거니까. 여러분도 안 읽고 읽었잖아. 안 읽을 거잖아. 뭘 내야 또 너무 자신있게 얘기한다. 근데 안 읽고 풀 거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둬야 돼요. 안 읽고 푸실 분들은. 솔직히 학교 내신 이거 지문 나오면 누가 읽냐? 그냥 이렇게 기억 쳐주면 그때서나 읽지. 안 그래? 알아.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미리 조금 더 생각을 해두시라고. 알겠죠?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안 읽고 푼다는 거의 전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다라는 거의 전제예요.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지문 읽어야 돼.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 자, 17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거 왜 3번이 틀렸니? 반감기는 영향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다. 그럼 봐봐. 방사선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한다. 방사선 동위원소 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다르니까 불안정하다. 맞죠? 질소 14의 원자핵은 개수 같니? 네.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7.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안정하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선택지를 우리한테. 지질학자들은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연도를 어떻게 알았어? 상대적 측정은 가능했다. 이렇게도 말 바꾸면 우리는 맞아 라고 해야 된다고.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 다른 말로 바꿔볼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 이래도 맞지? 그래.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을 많이 바꿔서 낼 거예요.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걸 우리는 다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만 예측을 해보면 준비가 돼요. 요거는 그냥 여러 개로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굳이 맞은 걸 틀리게도 만들어보고 틀린 걸 맞게도 만들어보고. 당연히 틀린 건 맞게도 만들어야 돼. 근데 맞은 걸 굳이 틀리게도 만들어보세요. 선택지를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한테 뭐 징검다리 변형 문제도 드렸지만 변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형 문제는 그냥 변형 문제일 뿐이야.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요 문제 안에서 막 바꾼다고. 알겠지? 이것도 연도 바꿀 수 있어. 이거 연도 2학년, 4학년, 6학년 외우지 마. 주어진 거에서 찾아야지. 찾는 방법 얘기해 드렸고. 그럼 밑에 18번 문제죠. 자, 18번 문제는 5번이 왜 틀렸니? 찾아보자. 5번이 왜 틀렸니? 그렇지. 더한 것은 감소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당연히 한 번 더 2분의 1이 될 거니까 맞네. 3번 선택지까지 추론까지도 가능하죠. 자, 모원소와 자연소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른 말로 우리 줄이면 뭐라고? 반감기는 이렇게만 바꿔도 맞는 말이지. 반감기는 2학년이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니? 이 지문들. 자, 요 어휘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20번 문제 풉시다.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계속 공급이 된대. 그래? 이런 특징이 있었어? 자, 연구에 의하면 대기의 탄소 생성 비율은 방사선 붕괴 비율과 같으며, 그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겠네.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선 탄소를 갖습니다. 식물 내 탄소 12와 14 비율은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래? 자, 이렇게 왜 일치를 주면은 어디서 찾으려고 하니? 식물의 몸에서 탄소를 공급하는 동물과 그것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식물을 측정하나 이것을 먹는 동물을 측정하나 이 동물을 먹는 동물을 측정하나 모두 다 똑같다고. 뭐가? 방사선 동위원소의 비율이 탄소 비율은 다 같을 것이다. 식물을 먹는 동물이나 동물을 먹는 동물이나 탄소 비율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탄소 흡수도 안 하고요. 배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율 변화가 생긴다. 죽으면 이 비율은 변화한다. 왜? 이 14가 요 14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질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외부로 빠져나가요. 질소 안녕, 날아가요. 양을 측정할 수 없겠네, 질소는. 그렇지만 해결책이 있어. 생물의 유해나 화석, 탄소 요 비율을 측정하여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 반감기를 이용하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습니다. 6만 년이 지나기 전에 우린 측정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탄소 14의 반감기는 우리 몇 년이라고 했니? 지문에서 탄소 14의 반감기 5000 5730이었지? 자, 근데 몇만 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없다고? 6만 년. 그러면 자, 5730이 한 번의 반감기예요. 그 다음 반감기는 11460이 되겠지. 그 다음은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반감기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6만으로 이렇게 한도를 준 거는요. 자, 그럼 결국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밑에서 그냥 OX만 하면 될 것 같아. 1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 범위에는 제한적이다. 왜? 6만 년 제한이니까 리밋 걸려 있잖아. 자, 2번.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탄소 14의 개수가 줄어든다. 줄어드니 탄소 개수 줄어들지. 왜? 죽으면 변화하잖아. 죽으면 변화하니까 탄소 개수는 줄어듭니다. 왜? 탄소 개수가 뭘로 바뀌어? 그렇지. 이게 질소 14로 변하니까. 질소 14로 변화한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방사선 붕괴. 방사선 붕괴는 죽은 내부에서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를 일으킨다. 왜? 죽으면 변화하니까. 똑같이 설명이 된 거죠, 그냥. 자, 탄소 14를 이용하면 연대 측정법으로 하면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지. 탄소 14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연대 측정법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요. 연대 측정법이 가능하려면 탄소 14가 줄어든 것만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연대 측정법, 요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어떻게 해서 방법이었어? 얘가 줄어든 만큼을 측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 살아있는 생물은 탄소 비율이 어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일정하지?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어. 그래서 측정할 수 없지. 왜? 탄소 비율이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왜 답이 5번이냐?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군. 안 되는 이유. 보기에서 나왔어요. 질소가 빠져나가. 네, 질소는 빠져나갑니다. 그럼 질소가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럼 하나를 가정하면 어떻게 돼? 가정하면 이것도 맞게 된다. 질소 14가 빠져나간 양을 안다면 조건. 질소 14가 빠져나간 양을 안다면 연대 측정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전체 양을 아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바꿔서 낼까? 근데 이것도 가정을 하면 맞아요.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생물을, 자, 얘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자, 물고기를 얘가 이제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얘를 랩을 씌워 놓는 거야. 랩을 씌워 놨어. 그래서 질소가 못 나가. 그러면 측정 가능해. 가끔 그래서 이 랩을 씌워놓은 효과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화석들 발견할 때 화석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치? 빙하기 때.
그때는 그러면은 탄소가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갈까, 질소가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연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도 해.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자, 뒤에 지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낼 건데요. 쉬었다가. 어떤 지문이 어렵니? 경제 지문이 어려워? 아니면 철학 지문, 논리학 지문이 어려워? 논리학이 더 어려워? 어떤 게 어려워? 논리학, 경제. 그럼 논리학부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